우리는 블랙홀을 모든 것을 끊임없이 집어삼키는 괴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스스로 물질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블랙홀이 예전에는 이제 계속 물질을 흡수하기만 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점점 커질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그럼 어쨌든 계속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배출하는 통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으로 생각했던 게 화이트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호킹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블랙홀도 충분히 소멸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랙홀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물질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소멸하는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먼 시간 후에는 우주에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블랙홀도 서서히 이제 증발을 하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입니다. 흔히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공간에서도 순간적으로 입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죠. 오히려 진공은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빛을 이루는 광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죠. 전자 또한 입자이면서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양자의 세계에서 물질은 입자와 파동, 이중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양자들이 발견될 확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작은 세상에서 양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양자가 여러 곳에 겹쳐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중첩하여 존재하던 양자는 어떤 물리적 에너지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특정한 지점에서 수축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파동처럼 행동하던 양자가 입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양자가 확인되는 이 지점을 확실하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가운데 직선은 실제 양자가 존재하는 궤도이고 그래프는 양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냅니다. 파동이 높은 곳일수록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양자들이 입자이면서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입자들이 파도처럼 출렁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곳에 퍼져 파동처럼 존재하다가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한 점으로 줄어들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근원은 입자가 아닌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은 전기장, 자기장 할 때의 장이고 어떤 힘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진공은 항상 요동치는 장이 있고 이 장의 요동을 양자장이라고 합니다. 양자장의 요동으로 많은 소립자와 그 소립자의 반입자가 생겼다 사라집니다. 결국 전기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입자와 반입자를 나누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물질들은 전부 다 이제 입자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적인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반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천문학에서는 입자, 반입자를 어떻게 다루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자로 이루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입자가 생성이 될 때 두 개가 동시에 생성이 됐으면 다 쌍소멸을 해가지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입자 세상에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항상 하곤 하거든요. 그럼 이제 빅뱅 단계에서 우주가 탄생할 때 우연찮게 입자가 조금 더 많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조금 더 남아서 얘가 살아남아서 현재 입자 우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럼 반입자도 분명히 남았을 거잖아. 그건 어딨어? 하면서 이제 마치 반입자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뭐 관측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이제 우리는 입자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이제 진공이라는 상태는 입자와 반입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쌍소멸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물리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공 요동 역시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파동적인 측면과 입자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죠. 진공 상태에서도 양자장은 항상 미세하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 요동이 충분히 강해지면 에너지 밀도가 국수적으로 집중되고 입자와 반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입자와 반입자는 생성되자마자 서로 상쇄되면서 소멸하고 다시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이런 진공 요동이 블랙홀을 증발시킬 수 있는데요.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강한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 중력은 진공에서 생성된 가상 입자 중 하나를 블랙홀로 끌어당기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얻어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것을 블랙홀 밖의 관측자가 보면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면서 질량을 잃고 증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은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블랙홀일수록 방출 속도가 빠르고 더 빨리 증발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에너지가 낮은 입자가 증발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증발은 더욱 격렬해지고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푸른빛을 냅니다. 최후에는 거의 폭발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증발하며 소멸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마선 외에 다양한 소립자를 방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가 우주에서 관측한 바는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랙홀의 증발이라는 게 정말로 긴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상이고요. 이제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블랙홀이 증발하려면은 그거의 수백 배의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타임 스케일 상에서 실제로 증발한 블랙홀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관측은 매우 어렵고, 특히 블랙홀이라는 게 말 그대로 블랙홀이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물질들이 정말로 세밀하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얼마만큼 빠져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측적으로는 어렵지만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현상이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블랙홀도 증발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량은 중력을 만들고 시공간을 왜곡시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면 시공간에 일렁임이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는 파동처럼 전달되는데 이것을 중력파라고 합니다. 블랙홀은 때로 다른 블랙홀을 만나 쌍을 이루며 궤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로 퍼져나가는 중력파의 반작용으로 블랙홀은 점점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블랙홀은 거의 빛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지평선이 맞닿아 결합합니다. 이때 발생한 중력파는 먼 우주로 전달됩니다. 달은 약 1m 정도의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블랙홀에서 오는 중력파는 원자 핵 크기 정도의 조류를 만들어냅니다. 중력파의 크기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너무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에 가까이 있을 때 중력파의 크기는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체를 자신의 크기만큼 늘린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근처에 있었다면 지구는 고무밴드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구에서 관측되는 중력파는 극히 미세한 진동이지만 이 작은 진동은 우주의 거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주를 연구한다고 한다면은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빛이거든요. 근데 중력파라는 것은 빛과는 전혀 다른 기작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관측하게 되면 우주를 탐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중력파라는 것이 무거운 천체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눈으로 관측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저기에 블랙홀이라는 천체가 간접적으로 있고 또 간접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중력파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블랙홀조차도 만약에 두 개가 병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격렬한 활동을 일으키게 될 때 그 주변의 시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관측이 가능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그동안 우리가 관측 장비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정말로 중력파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그러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딱 시기적절하게 아주 큰 사이즈의 블랙홀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한 관측이 여러 번 성공하면서 정말로 중력파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거를 거의 100년에 걸쳐 가지고 검증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학이라던가 천문학이 연구하는데 많은 또 정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을 통과해 다른 우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공간은 특이점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되는 웜홀을 만든다면 우주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웜홀은 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네, 이제 웜홀이라는 개념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해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바는 없고요. 초창기에 웜홀이라는 게 등장했던 이유는 맨 처음에 블랙홀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을 잡아먹는 괴물이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걸 뱉어내는 천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블랙홀의 해를 구하고 반대로 해보니까 모든 걸 뱉어내는 해도 나오네 해서 나온 게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는데 이게 시공간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웜홀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킹 복사가 이렇게 이론으로 나오면서 블랙홀이 증발할 수 있으니까 블랙홀이 모든 것을 끌어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출도 하더라. 블랙홀도 서서히 소멸을 하더라 하면서 화이트홀은 이제 필요 없는 개념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화이트홀이 발견이 되었으면 모르겠으나 관측도 안 되기 때문에 우주는 블랙홀만 있는데 얘들이 먹기도 하고 뱉기도 해. 그런데 이 두 개를 그럼 웜홀은 뭐냐?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웜홀이라는 게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해주는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블랙홀과 블랙홀을 연결해주는 개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킵손 박사가 이제 자문을 했었던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주인공이 블랙홀에 빠졌는데 이제 웜홀을 통해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킵손 박사는 이쪽에 또 권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웜홀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은 정말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웜홀이라던가 이런 화이트홀은 발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블랙홀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웜홀은 중력이 당기는 힘 때문에 자연적으로 닫히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웜홀을 열어두려면 중력을 상쇄하는 어떤 반중력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질량과 에너지가 모여서 밀도가 높아지면 중력으로 작용하고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블랙홀의 중력으로 작용하는 질량은 실제 존재하는 양의 에너지로 에너지가 양수일 때 안쪽으로 당기는 형태가 됩니다. 이 힘이 웜홀을 닫히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양의 에너지와 반대되는 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진공 요동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동이 물리적 대칭성을 유지하려면 양의 전하를 가진 입자가 생성될 때 음의 전하를 가진 반입자가 함께 생성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밖으로 방출되면서 양의 에너지를 가진 실제 입자로 관측됩니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양의 에너지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블랙홀로 떨어지는 입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블랙홀로 떨어진 음의 에너지가 중력에 저항하여 웜홀이 닫히는 걸 막는다면 계속해서 웜홀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웜홀을 열어놓을 수만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타임머신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킵손 박사의 사고 실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집에 있고 친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이동하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두 사람은 여행 내내 웜홀을 통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주선은 12시간 동안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12시간 후에 밖으로 나가 우주선을 기다렸지만 우주선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은 10년 뒤에 도착했고 친구는 여전히 웜홀을 통해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내 손입니다. 만약 내가 웜홀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면 10년 전에 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웜홀을 열어둘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특이점에서 시간은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10억 년 전에 탄생한 블랙홀일지라도 특이점의 입장에서는 불과 1조 전에 붕괴한 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붕괴하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별이 계속해서 붕괴하다가 플랑크 길이에 도달하면 양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선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결합한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매칭을 해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홀 같은 매우 극단적인 특이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두 개가 분리가 돼가지고 통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인슈타인도 생전에 그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갔었고, 그게 현재 세대로까지 넘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학을 하고 물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가 어떠한 법칙을 통해서 돌아가는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유려하게 하고 싶은 건데, 다 되는데 특이점만 들어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거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 전체를 통과하는 어떠한 하나의 큰 이론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걸 하려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저희가 블랙홀에 한 사람을 집어넣고서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측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주에서 특이점이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블랙홀, 하나는 이제 빅뱅 당시. 근데 그 두 개를 다 관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계속해서 다양한 실험실의 실험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의 중심은 특이점이 되고 그걸로 멈춘다고 설명합니다. 양자 중력의 관점에서 특이점은 시공간의 개념은 깨어지고 양자적 속성이 나타난다고 가정합니다. 양자적 특성이 나타나는 특이점은 단순히 붕괴하고 끝난 지점이 아니라 양자적 도약을 통해 다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자의 세계에서 입자는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순간적으로 이동합니다. 중간이 없이 순간적으로 도약하죠. 또 양자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자는 파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벽을 통과할 확률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블랙홀 내부에서도 이런 양자적 특성들 때문에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 새로운 상태로 도약할 확률이 생깁니다. 양자가 허용하는 최대 밀도까지 수축한 후에 새로운 상태로 도약해 시공간이 뒤집히는 순간 화이트홀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반대로 물질과 빛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화이트홀은 시간이 뒤집힌 블랙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시간을 리와인드한 것과 비슷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력의 작용과 시간의 방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력은 물질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든 상관없이 물질만 있으면 존재합니다. 화이트홀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도 화이트홀을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 때문에 화이트홀 전체의 중력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력만으로는 둘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외부 관찰자는 이게 블랙홀인지 화이트홀인지 구분할 수 없죠. 하지만 화이트홀이 방출하는 물질이 많다면 강한 빛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파장이라면 관측이 어려울 수도 있죠. 화이트홀은 이론적인 개념이고 아직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퀘이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빛을 내뿜는 천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착 원반에 가까워질수록 극도로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회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천만 도의 열과 방사선의 충격파가 시공간을 휘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나 우주선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물질은 거의 빛의 속도로 방출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은하를 관통합니다. 뜨겁고 혼란스러운 빛의 소용돌이를 지나 어둠의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강착 원반의 가스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곳입니다. 광자 포획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빛조차 블랙홀 주위를 맴돌며 궤도를 형성합니다.
광자는 블랙홀 주위를 몇 번씩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뒤통수에서 방출된 광자가 한 바퀴 돌아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왜곡된 빛은 무한히 반복되는 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자 포획 구역을 넘어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들어갑니다. 중력에 의해 빛이 왜곡되면서 온 우주가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동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건의 지평선 경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곳을 넘으면 외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양보다 100억 배나 무거운 질량 때문에 블랙홀의 중심까지는 하루가 걸립니다. 점점 빠르게 낙하하면서 특이점과 가까워집니다. 조정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위아래로 늘어나는 힘이 느껴집니다. 특이점에 닿기 바로 전 모든 종류의 물질이 무한하게 늘어나면서 부서지게 됩니다. 특이점에 가면 정말 죽음밖에 없을까요? 오물을 타고 새로운 우주로 도착하진 않을까요? 아니면 특이점 너머에서 시공간이 뒤집혀 다시 블랙홀 밖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곳에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물리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